안녕하세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채널을 들여다보는 평범한 시청자입니다. 저는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의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꿈이었던 의사가 되어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지도 벌써 10년가량이 흘렀네요. 그간 참 많은 케이스의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하면서 상상하지도 못할 기상천외한 일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만 모두 다 남들 일이었지 저 스스로가 이런 일의 당사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났고 어찌 보면 뻔한 가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지내던 곳은 낡은 빌라의 반지하방이었어요.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친인척 하나 없이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5살 먹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 아버지에 대해 여쭤보면 어머니께서는 그저 아버지께서는 멀리서 지내고 계신다. 제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한 아이가 되면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대답하셨어요.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나서는 어머니의 말씀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아버지 성함, 얼굴, 그 외에 어떤 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는 제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받아오든 상을 받든 사고를 치든 항상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시느라 바빴고 언제나 제게 무뚝뚝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짐짝처럼 취급하셨습니다.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다. 너만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다. 밤마다 항상 술을 드시며 제게 푸념을 늘어놓으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나를 주워온 것이 아닐까? 아니면 주변 사람의 딸 아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친자식이라면 날 이렇게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날은 어머니께 큰 소리를 내면서 대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 입양한 자식이죠? 아니면 어디서 주워오시기라도 한 거예요? 누가 버리고 간 거예요? 친자식 아니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짐짜 취급받으면서 살기 싫으니까요. 어머니께서는 그제서야 저를 자리에 앉혀놓고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고등학교 때 만난 사이였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고등학생 신분으로 임신하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모범생이셨고 아빠는 노는 학생, 소위 말하는 양아치류의 불량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멋모르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철없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셨다고 해요. 임신 사실을 알리자 아버지께서는 당당하게 본인이 어머니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고 어머니께서는 대학도 포기하시고 저를 낳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머니의 부모님께서는 아이 낳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기어코 애를 낳을 거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너 같은 딸 없는 셈 치고 살겠다 말씀하셨지만 어머니께서는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집을 나와 아버지와 살림을 차리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의 결혼식 같은 건 당연히 올리지 못했고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 살던 신혼집은 좁은 단칸방이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태교하고 살림하면서 아버지를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매일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셨어요. 작은 돈이었지만 매달 착실히 생활비를 가져다 주셨고 부부끼리 사이도 좋았습니다. 두 분이 살던 빌라에는 부모님처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옆집 아주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남편을 사고로 잃고 혼자 사는 과부였습니다. 아주머니라고 칭하긴 했지만 당시 어머니보다 7살, 8살 정도가 많은 사람이었으니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생긴 것도 예쁘장하고 성격도 사근사근한 게 주변 이웃들 모두 그 여자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던 어머니께서는 하루 종일 집에서 살림만 하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 매일이 답답하고 지루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옆에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이따금 가끔 나들이도 다니며 마음을 터놓고 지낼 만한 벗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남편과 결혼한 후 2년 만에 사고로 과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주머니를 위로해주며 점점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아주머니와 어머니께서는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버지와도 자주 마주치고 왕래하고 이따금 저녁 식사도 같이 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해요. 아주머니께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생들처럼 예뻐해주고 사이가 몹시 좋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도 아주머니를 언니처럼 따르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께서 조금 이상해지셨다고 합니다. 일이 끝나고 오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꼭 대화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시던 분이 이상하게 외박도 잦아지고 어머니께 관심이 점점 없어졌다고 해요. 아무래도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었기에 혼자서만 끙끙 앓던 차에 옆집 아주머니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아마 착각일 거라고 네 남편이 너한테 얼마나 잘하냐. 그런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책임지고 행동하는 사람 별로 없다. 아마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런 걸 거다. 게다가 넌 지금 임신 상태가 아니냐. 임신한 애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겠냐. 널 너무 걱정해서 더 그러는 거다. 괜히 그런 의심을 꺼냈다가는 사이만 안 좋아지니까 확실한 증거가 생기기 전까지는 의심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져라. 그래야 태교에도 좋다. 대답해 주었고 어머니께서는 그래, 내가 증거도 없는데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 같다 생각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도 이상한 점은 자꾸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옷 주머니에서 못 보던 여자 화장품이 나오질 않나?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나질 않나? 뭔가 익숙한 향이다 싶었는데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 집에 들어갔더니 그 향이 훅 끼쳐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일 의심해야 할 사람이 바로 옆집 아주머니였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나? 싶었던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셋이 너무 친남매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서 둘이 바람이 났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 해봤던 것입니다. 한번 시작된 의심은 계속해서 자라났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둘의 바람 현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께서는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고 두 사람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어떻게 둘이 이럴 수가 있냐. 그동안 날 속여먹으며 얼마나 재밌었냐 소리를 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착한 얼굴로 어머니의 고민을 들어주시던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뻔뻔하게도 남편 관리 못한 네가 잘못이다. 너같이 멍청한 어린애는 좀 당해봐야 세상을 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냈다고 해요. 남편이 죽을 만큼 미웠지만 어머니께서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 부모님마저 뒤로하고 고향을 떠나왔으니 어머니께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었어요. 바람핀 거 용서해 줄 테니 이사 가자. 저 여자랑 인연 끊어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말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다고 합니다.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나 솔직히 너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았다. 그냥 한번 건드려 본 건데 이렇게 애가 쉽게 생길 줄은 몰랐다. 어떻게든 책임져 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 평생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그 자식까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니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며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께서는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았다.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야. 남편이 사용했던 물건들 모두 다 제자리에 있는데 남편만 연기같이 사라져버렸어. 주변 사람들한테 행방을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전부 연락해봤는데 하나같이 다 모른다고 했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질 수가 있나 싶었지. 옆집 여자도 그날 이후로 보이지 않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둘이 함께 도주를 했다는 결론뿐이었습니다. 배는 불렀지, 곧 애는 나오지.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저번 달에 아버지께서 넘겨주신 푼돈이 다였기에 앞날이 막막했다고 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우리는 법적으로 혼인한 관계니까 내 동의 없이 그 여자랑 결혼하고 그러진 못하겠지. 잠깐 현실 도피를 했다가 언젠가는 나한테 다시 돌아오겠지. 낙관적인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혼자서 저를 낳으셨고 병원에서는 출생신고를 하려면 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어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갔는데 직원이 조회를 해보니 혼인신고 사실이 없다고 신고를 제대로 하신 게 맞냐 물어왔다고 합니다. 잘못 확인하신 거 아니냐. 분명 저희 남편이 혼인신고했다고 말했다.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봤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법적으로 아무 신고도 되지 않는 남남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아무것도 확인해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졸지에 미혼모가 되었고 결국 제 출생신고 또한 미혼모 출생신고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해 아는 거라곤 나이와 이름, 출신 고등학교일 뿐이었던 어머니께서는 앞날이 막막해지셨다고 합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갓난아기를 두고 밖에 나가 돈을 벌 수도 없고 당장 머물 곳이 없었기에 결국 친정 부모님께 돌아가셨다고 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어머니와 갓난아기를 보시고는 내가 너 그 양아치랑 살겠다고 집 나갈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 없는 딸이라 생각하고 산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 와서 다시 받아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 알아서 살라. 어머니를 쫓아내셨고 어머니께서는 밤새 저를 껴안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지쳐 잠드셨다고 해요. 다음 날 부모님께서 문 앞에서 잠드신 어머니를 발견하시고 안으로 들여놓으셨고 결국 부모님께서는 어머니를 용서하시고 함께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활이 안정되어 갈 무렵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던 차가 교통사고를 크게 내며 부모님께서 함께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차 세대가 엮인 사고였는데 아버지께서 길고양이를 피하려고 하시다 미끄러지며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과실이 컸기에 보상금이 많이 필요했고 정신없이 보험 사며 이곳저곳 불러다니며 서류를 작성하고 처리를 하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웠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나도 다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어. 그렇지만 그 당시에 네가 이제 막 나한테 엄마, 엄마 하고 그 조그만 입으로 나를 불러주기 시작할 때였지. 그런 너를 두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었겠니? 어머니께서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보려 하셨지만 세상은 미혼모에게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었어요. 아빠 없이 혼자 애 키우는 여자라서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상처받을 때도 많았다고 해요. 그럴수록 어머니께서는 더욱더 피폐해져 갔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해졌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화가 나시면 소리를 지르면서 제게 물건을 던지시고는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너 같은 게 왜 태어나서 내 인생 망쳤냐. 너만 보면 네 아빠가 생각난다. 이런 막말을 쏟아내시고 제게 손찌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는 울다 지쳐 자고 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울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시면서요. 어렸을 때는 그런 어머니가 이해도 되질 않고 몹시 원망스럽기만 했는데 그 당시 어머니 나이가 지금 제 나이보다 더 어려요. 어린 나이에 남편도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우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머니께서도 세상이 무섭고 막막하셨던 거겠죠.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봤자 필요 없다. 엄마도 공부 잘했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없지 않느냐. 공부하겠다고 나대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돈이나 벌러 나가라. 폭언을 쏟아내셨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었어요. 이 좁은 집을 벗어나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의대에 합격했고 대학교에 다니는 내내 장학금 한 번 놓친 적이 없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전부 저에게 독종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후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전문의가 되자 진짜 제가 의사 선생님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제가 처음 의대 합격 소식을 알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기뻐하시기보다는 너한테 학비 지원해줄 여유 없다는 말을 먼저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께 손 벌릴 생각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딱딱하게 답하고는 얼마 없는 짐을 챙겨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다니는 내내 어머니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너무 미웠거든요.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고향에 내려갔고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는 그 사이에 많이 늙어 계셨고 몹시 지쳐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덩치가 이렇게나 작았나 싶었어요. 저한테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고 먼저 연락도 한번 안 하셨으면서 집에는 의대 합격증이 걸려 있었고 제가 보내드렸던 대학 졸업사진도 프린트해서 거실 탁자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컴퓨터도 할 줄 모르는 분이 이런 건 또 어떻게 해놨나 싶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까칠하던 어머니 성격이 180도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어머니께서 겉으로는 까칠하고 저한테 무심한 듯 구셔도 엄마는 엄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연스레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실까? 그 옆집 여자랑 도망가서 잘 살고 있을까? 본인이 버리고 간 딸이 이렇게 번듯한 의사가 되었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통쾌하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유치하지만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사과시키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병원에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는 고향집을 정리하고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사실 모시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면서 기억이 많이 미화된 건 아닐까. 어머니께서 제게 무심하셨던 것, 폭언, 폭력을 휘둘르셨던 것, 모두 눈 감으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이 불편한 마음은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드는 잠깐의 동정심 아닐까. 고향집을 정리하고 어머니를 모셔오면 이제 정말 내가 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데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고민 끝에 결국 어머니를 모셔오게 되었고 걱정과는 달리 저희는 꽤 잘 지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끔 병원으로 제 도시락을 싸다 주실 정도로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머니께서도 본인도 그때를 후회하신다며 본인도 너무 어렸을 때였다. 나도 엄마가 처음이었다. 아이를 대하는 게 서툴렀다. 너만 보면 떠난 남편이 생각나서 더 괴로웠다. 네가 마음의 짐처럼 느껴졌었다. 그래도 내가 엄마고 내가 어른이니까 너한테 책임을 전가했으면 안 됐는데 지금도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어머니와 둘이서 나들이도 다니고 집에서 밥도 해먹고 술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평생 고생만 하시느라 호강 한번 못 해보신 분이니 이리저리 모시고 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여드리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평생을 어려운 환경에서 한 푼 한 푼 아끼며 살아오신 분이고
몹시 고지식한 분이었기에 저희 둘은 자주 싸웠습니다. 무슨 이런 거 하나에 이렇게 비싼 돈을 들이냐.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된다. 마음은 여리셔도 표현은 서투신 분이라 언제나 저에게 틱틱대면서 쏴대는 말을 하셨고,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자면 저도 섭섭하고 짜증날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티격태격 많이 싸우기도 하고 어머니랑 괜히 같이 살기 시작했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미워도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하나뿐인 핏줄이었고, 그렇게 싸운 다음 날 아침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챙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인생의 전부였어요. 젊은 시절 한평생 다 바쳐 키워낸 저뿐이었습니다. 저만 엄마가 세상 천지의 하나뿐인 피부치인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이 갈수록 끈끈해졌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밉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서로 많이 의지가 되는 관계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게 틈만 나면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도 더 늦기 전에 얼른 좋은 짝을 만나서 인연 맺어야지 하시면서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언제나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 정말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남들처럼 선봐서 조건 맞춰서 사람 만나 결혼하고 싶지 않다. 결혼이 뭐 별거냐. 어머니께서도 결혼 안 하고 나 낳고 잘만 키우지 않으셨냐 답했고, 어머니께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내가 평생 동안 혼자 너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냐. 여자는 자고로 남편 잘 만나 결혼을 잘해야 한다. 넌 직업도 좋아, 괜찮은 남자 만나고도 남는데 왜 복을 스스로 걷어차냐며 항상 선을 봐라, 뭐래라 등을 떠미셨지만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럴 시간에 어머니 한 번이라도 더 좋은 건 모시고 다니고 더 정정하실 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의 건강 정기검진 날이었고, 그날도 도시락을 싸우셨다며 잠깐 저를 보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회진을 돌던 중이었기에 잠깐만 기다리고 계시라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있던 병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의 인사를 건네려는데 어머니께서 얼굴이 새하얘지셔서는 그대로 돌아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급하게 달려나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방금 그 병실에 있던 환자 이름이 뭐냐고 물어오셨고, 무슨 환자 말씀하신 거냐고 되물으니 끝쪽 침대에 누워있던 중년의 남자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환자는 얼마 전 다른 병원에서 옮겨온 말기 암 환자였고, 이름을 말씀드리며 아는 사람이냐 물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며 도시락만 놓고 서둘러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때 느낌이 뭔가 쌓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렇게까지 놀랄만한 사람이라면 짐작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신 후로 그 환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았어요. 말기 간암 환자였고 얼마 전에 타 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옮겨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병원에서의 자료를 보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사실 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병원을 옮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면 비슷한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유명하신 교수님, 수술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이 있는 병원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교수님들 수술은 짧으면 1년 뒤, 심하면 5년 뒤까지 잡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차트를 살펴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큰 가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담당인 소견도 부정적인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물론 몹시 안타까운 케이스긴 했지만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하루가 다르게 만나다 보니 죽음에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제가 담당했던 환자가 죽었을 때는 너무 괴로웠고 그 후로 몇 달여간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죽음에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환자가 그동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내 아버지였다면?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사뭇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특이사항에 친인척이 아무도 없다, 보호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말기 암 환자라면 병원 간호사들이 도움을 주더라도 24시간 옆에 붙어서 간호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환자들의 가족들이 이 간병인 역할을 합니다. 부인이 아프다면 남편이, 부모가 아프다면 자식들이, 자식이 아프다면 부모가. 그렇지만 이 환자는 연고가 없었습니다. 이 환자가 정말 내 아버지라면 그 옆집 여자와 바람나서 도망간 후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 후로 이혼을 했거나 어찌되었든 지금은 배우자고 자식이고 아무것도 없이 혼자인 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치료가 불가능한 간암 말기라는 병을 얻은 채로 말입니다. 몹시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남이라고 생각할 때는 물론 안 됐긴 하지만 자주 보던 케이스의 환자일 뿐이었는데 평생을 모르고 살아왔던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니 어머니께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환자가 제 친부라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벌써 30년도 더 지났지만 얼굴이 젊었을 적 그대로라면서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냐며 그 긴 세월 동안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살아가면서도 문득 잘 살고 있을까? 그 여자랑 잘 지내고 있을까? 자식은 낳았을까? 나랑 네 생각은 할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제가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그런 생각들을 차츰 안 하게 되셨다며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 흘러가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그 사람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이 편해지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난 건지 모르겠다며 그 사람은 천벌받은 거다. 뱃속에 지 핏줄이랑 지 믿고 가족을 버리고 온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자애 버리고 도망간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아마 어머니께서도 저와 비슷한 기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몹시 믿고 원망스러워했으면서도 막상 그 사람이 다 죽어가는 상태로 눈앞에 나타나니 기분이 혼란스러울 만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궁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드렸습니다. 친인척이며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도 말수가 거의 없고 조용하신 편이라고요. 혹시 인사하고 싶으신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제 물음에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아는 체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시다면서요. 어차피 곧 죽을 사람인데 이제 와서 대화 나눠봤자 뭐 하겠냐. 내 마음만 무거워지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싶다 말씀하셨고 저는 알겠다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눈은 다 속여도 제 눈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단호한 말투와 다르게 눈빛이 몹시 씁쓸해 보이셨거든요. 어떻게 평생을 원망하고 그리워하고 생각해온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신경이 쓰이다 못해 그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고도 남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알겠다. 어머니께서 인사하실 생각이 없다면 저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겠다 대답했지만 하루 종일 다른 환자를 보면서도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게다가 원래는 제 담당 환자가 아니었는데 환자 배정이 바뀌면서 아버지께서 제 담당 환자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반복될 수가 있는지 참 기가 찼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아버지의 치료 계획을 짜고 생사를 책임지게 되다니 참 오묘한 기분이었죠. 담당의가 바뀌게 되었다고 인사를 드리러 가니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잘 부탁드린다 제게 연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머니께 전해 듣기로는 젊은 시절에 친구도 많으셨고 주변에 항상 사람도 많고 밝은 성격이었다고 했는데 지금의 아버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건지는 몰라도 너무나 지쳐 보이셨고 많이 노쇠해 계셨어요. 물론 투병 생활을 오래 했을 테니 그 탓도 있을 테지만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일을 겪어오셨길래 곁을 돌봐줄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궁금증들을 제쳐두고 아버지의 상태는 솔직히 수술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미 전이도 여러 곳에 되어 있었고 수술로 제거를 시도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제거하기도 어려워 보였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는 금전적으로 그리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라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최신식 치료법이나 수술을 제안할 수도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굳이 수술할 필요가 있냐, 이미 상태가 최악인데 이전 병원에서처럼 연명 치료만 하는 게 맞다는 반응들이었고 아버지가 아니라 평범한 환자였다면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마음처럼 쉽게 결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머니 얘기처럼 아버지께서 천벌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기 새끼 뱃속에 품고 있는 그 어린 여자애를 혼식자 버리듯이 버리고 떠났으니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진료 차트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면서 어차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곧 죽을 인간이다. 가망이 없다.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사람 이런 병에 걸린 건 죗값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이 인간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든 유년기와 학창 시절을 보냈던가.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안타까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저 평범한 환자로 생각하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대하자 생각하려 노력했고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수술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수술에 성공한다고 해서 기적처럼 암이 완쾌되는 일은 없겠지만 이대로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수술 이야기를 꺼내자 아버지께서는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삶을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병원을 옮겨온 것도 살기 위한 본인의 의지보다는 전에 있던 병원에서 권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큰 병원으로 옮기면 다른 치료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요. 아버지께서는 본인 상태가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다며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다.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환자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람 좋게 웃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쓰러워지기는커녕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이렇게 순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내가 평생을 원망해온 나쁜 놈이라니. 나랑 엄마를 버리고 갔으면 마음껏 미워할 수나 있게 평생 나쁜 놈으로 남지. 지금의 아빠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저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다 해야 한다 고집을 부려 수술 일정을 잡았어요. 수술 목적은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덩어리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CT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꽤 어려운 수술이 될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 수술에 성공한다고 해도 암이 낫는다거나 하는 기적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병세가 악화되는 속도를 낮추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도였다. 전문의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수술 경험 자체도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태의 환자를 수술해보는 것은 더더욱 처음이었습니다. 속사정을 모르시는 교수님께서는 마음 편하게 가져라. 원래 처음에 어려울수록 실력이 더 금방 느는 법이다. 항상 쉬운 케이스만 맡으면 실력이 늘기 어렵다며 저를 격려해 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밉고 원망스럽다 하더라도 날 낳아준 친아버지인데 마음을 아무리 평온히 다스리려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의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은 통달했다 생각했는데 모두 제 착각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아버지의 수술을 맡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는 몹시 놀라신 눈치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일을 많이 신경 쓰이고 계신 것 같아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께서는 수술을 꼭 네가 맡아야 하는 거냐? 원래 다른 의사 담당이라고 하지 않았냐 물어오셨고
저는 병원에서 배정이 그렇게 됐다. 물론 병원 측의 환자가 내 친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면 사정을 알고 의사를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굳이 병원에 소문을 내고 싶지도 않고 이것도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싶다 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제 말에도 몹시 걱정하시며 끝까지 수술을 다른 의사가 맡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그렇게 수술 날이 되었어요. 전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수술에 참여하면서 스스로가 보호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살필 줄 아는 의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제가 환자의 가족 입장이 되어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들은 완전히 어줍잖은 공감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내 앞에 누워있는 건 아버지가 아니다. 그냥 환자다. 평온하게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하며 개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뱃속 상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CT상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전이가 심했습니다. 도저히 종양을 제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보조의로 들어온 레지던트도 몹시 당황한 듯 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이 정도면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었어요. 본인은 괜찮다며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야가 새까매지며 숨이 잘 안 쉬어지기 시작했고 레지던트의 부름이 점점 멀어지는 듯 들리더니 결국 그렇게 저는 수술실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었고 과호흡 쇼크가 온 거라고 했어요. 제가 쓰러진 이후에 보조의로 들어와 있던 레지던트가 급하게 개복했던 배를 다시 덮고 수술을 마무리했다고 했습니다. 집도의가 없으니 그대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없었고 레지던트가 보기에도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보였다며 굳이 제 수술 일정을 잡을 필요도 없이 이대로 약물로 연명치료만 이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말했어요. 윗사람들은 도대체 컨디션 관리,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환자 배 열어놓고 그 앞에서 기절을 하냐.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너 같은 것도 의사냐. 의사 면허 반납하고 병원 나가라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었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실은 제가 담당했던 환자가 제가 오래전 잃어버렸던 제 친아버지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병원에 알리고 싶지가 않았어서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한들 제 행동이 정당화되지 못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징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진작에 미리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냐며 너 말고 다른 의사로 바꿔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 레지던트가 잘 마무리하고 나와서 다행이지. 만약 그 상태에서 환자 잘못됐으면 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 정도 멘탈 관리도 못할 거면 이쪽 일 하지 말라. 그동안 네 실적이나 사정 생각해서 이번은 조용히 덮고 넘어가 주겠다 했지만 앞으로 행동 조심해라.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넌 그냥 바로 모가지다. 으름장을 놓으셨고 아무리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목숨이 걸려있는 일인데 제 스스로도 멘탈 관리를 너무 못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연신 죄송하다 고개를 숙이며 방을 빠져나왔고 다음은 아버지 병실로 향할 차례였어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버지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내가 왜 수술실에서 기절하고 쓰러졌는지, 그리고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아 제 수술 일정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까지 말씀드려 했는데 앞이 막막했습니다. 아버지 본인도 본인이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그 사실을 의사의 입에서 확인 사살로 듣는 것이랑은 또 다른 일이니까요. 그렇게 아버지가 계시는 병실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평온한 얼굴로 맞아주셨어요. 어떻게 의사가 수술 중에 쓰러질 수가 있냐? 의사 맞냐? 책임지라면서 언성을 높이시진 않을까 걱정했던 제가 무색해질 정도로요.
아버지께서는 죄송하다고 계속해서 사과하는 제게 그만 사과하셔도 된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거니 생각한다. 이것 또한 내 운명 아니겠나.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수술에 성공했어도 뭐가 달라졌을까 싶다. 괜히 의사 선생님께 마음의 짐만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사실 본인한테도 딸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제게도 의사 선생님 또래의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그 여자를 버리고 도망을 쳤거든요. 부끄럽지만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절이 없었다고 변명하기에는 전인공 노할짓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떠난 뒤로 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전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그 여자의 이름과 얼굴뿐이었으니까요. 그 여자를 떠나고 1년도 채 안 되어서 저도 혼자가 되었어요. 같이 떠난 여자가 바람이 났거든요. 그제서야 두 사람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함께 살던 집을 찾아가 봤어요. 이사 간 지 오래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의 친정집도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이 넓은 한국 땅에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혼인신고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말이죠. 결국 그렇게 평생 마음의 짐을 가지고 혼자 살아왔어요. 물론 살면서 새로운 인연도 생기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눈 감으면 그 사람이 떠올랐고 나 같은 놈은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난 그럴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요.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살았으니 암에 걸린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간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했던 짓에 대한 벌을 받았다고요. 처음 찾아간 병원에서는 수술해보면 가망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보험회사에서도 돈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수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겠다고요. 전 이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처음 수술 얘기를 꺼내셨을 때에도 처음에는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보니 왠지 모르게 제 자식이 생각이 나서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멋진 의사가 되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참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의사 선생님이라면 혹시나 저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주저리 너무 길었죠. 아무튼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 제가 바로 당신이 30년 전에 버리고 갔던 그 딸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간신히 말을 삼키고 병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대로 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지나가는 이들이 많아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엉엉 울었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나를 버리고 도망갔으면 마음껏 미워할 수나 있게 그 여자랑 잘 살기나 하지. 왜 저렇게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가? 왜 하필 내 환자가 되어 나한테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건가 원망스럽다가도 평생을 나와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아버지가 견딜 수 없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제가 수술하다가 수술실에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전하지는 않았어요.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요. 그저 수술을 했는데도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아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정말 이대로 얘기도 나눠보지 않고 아버지 보내도 후회하지 않겠냐. 이제 정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당장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태다. 그리고 나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떠나신 뒤로 평생 다른 여자도 만나지 않고 우리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아오신 것 같다. 삶에 대한 미련도 별로 없어 보였다. 말씀을 드리니 어머니께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겠다 답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바랐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이대로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평생 후회가 남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몇 번이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봤지만 어머니께서는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을 달라는 답을 하셨어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는 상태가 많이 악화되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를 부르지도 않고 새벽에 혼자서 눈을 감으셨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와 아버지의 사이의 관계를 알지 못하니 그저 제가 죄책감에 눈물을 흘린다고만 생각했어요. 우리 병원에 들어오실 때부터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몸 상태였지 않느냐. 선생님 잘못이 아니다. 다들 제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고 위로를 건네왔지만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간 병원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친인척도 없다는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기에 당연히 무용고 장례를 치를 줄 알았지만 다행히 먼 친척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고 그 사람이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나서서 장례를 치러드려야 하나. 근데 내가 무슨 고난이 있다고 법적으로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그게 가능한가? 걱정하던 중에 나름대로 다행인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장례식에 가실 거냐 여쭤봤어요. 이야기를 나누시지 않은 게 후회되지는 않냐 여쭤보니 어머니께서는 사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만나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민 많이 하다가 찾아갔다. 너한테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 그 사람도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보더구나. 얼굴을 보자마자 뺨이라도 한 대 날려버리고 욕을 시원하게 쏟아 부을까 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덤덤하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다. 두 분이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용서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미 저 세상으로 간 사람 더 원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요. 아버지께서는 보험금 전부를 자신의 치료에 쓰이지 않고 기부를 하신다고 하셨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게 본인이 속죄하는 길이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니께 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다고 해요. 그깟 돈 몇 푼 받는다고 내 인생에 보상받는 줄 아냐. 당신 마음 편해지려고 주는 돈 따윈 필요 없다면서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어머니께 내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어서 그렇다. 차마 염치가 없어서 딸아이 만나고 싶다는 부탁은 못하겠지만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주면 안 되냐 말씀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그것 또한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본인 딸이라는 걸 모르셨다는 뜻이죠. 아마 아버지께서는 본인 딸에게 그런 비참한 말로를 보이지 않으시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인 딸이라는 걸 모르고 돌아가시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제 쪽은 참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말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먼 친척이라는 분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누구시냐는 말에 아버지를 담당했던 의사라고 답하니 보통 의사가 장례식까지 본인 어머니까지 모시고 오냐며 의아해 하더라고요. 뭐라고 답할 수 없어 그저 어색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텅텅 비어 있을 줄 알았던 장례식장에는 그래도 사람이 꽤 있었어요. 다들 뭐 하는 분들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기부하시고 봉사하러 다니시던 고아원 관계자들이더라고요. 아버지의 보험금도 전부 아이들을 위해 시설에 기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본인의 과오를 이렇게라도 뉘우치고 속죄하며 살고 싶다면서요. 그러면서 관계자분들은 장례식장에 혹시 그 여자와 자식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긴 세월이 지났으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럴 일이 일어난다면 아버지께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거다 말씀하시는데 참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절도 하시고 자리에 앉아 고아원 관계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던 어머니께서는 잠시 말없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나중에 복도에 나가보니 어머니께서는 복도 한쪽에 쭈그려 앉아서 숨죽여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저와 어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아버지와의 만남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돌고 돌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걸 보면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끊어낼래야 쉽게 끊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봄으로써 평생 동안 제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던 상처를 돌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말끔히 사라지지는 않고 평생 흉터로 남아있겠지만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물 테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계시는 납골당에 자주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심정을 제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참 복잡한 심경이었겠죠. 원망스럽고 많이 믿기는 하지만 또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기분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와 어머니 눈앞에 나타나신 것은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연들처럼 시원한 복수 이야기도 눈물이 쏟아지는 감동적인 결말도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된 것 같아요. 평생 마음의 짐으로 상처로 남겨졌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웃는 낯으로 꺼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남은 삶 동안 어머니와 함께 그 흉터를 보듬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살면서 한 가지씩은 강하게 열망하기는 하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고 후회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지만 저희 장모님의 경우를 보면 솔직히 좀 마음이 안 좋더군요. 인생이란 진짜 뭔가 싶어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어서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시집 장가가서 완전히 독립하기 힘들다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저는 그쪽에 속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보통 시댁 고부 갈등이 많은 편이지만 우리 부부는 장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무뚝뚝한 사위가 가끔 불만이실 수도 있는데 장모님은 늘 기운차게 인사를 해주셨고 가족들 하나라도 더 먹이겠다고 살뜰히 집안을 돌보셨어요. 부부 각각의 커리어는 완전히 독립해 있으면서도 생활적인 부분은 여전히 부모님께 속해 있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장모님을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만 함께 살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너 청소 아버지가 하라 했냐 안 했냐? 얼른 당장 안 해? 아버지 말을 뭘로 듣는 거야? 아직 어렸던 저에게 청소 안 한다고 뭐라 하는 건 기본이었고 요리든 빨래든 제가 직접 하도록 하셨습니다. 저 먹을 건 제가 하라는 식이었는데 그 바람에 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저 혼자 먹을 건 알아서 차려 먹었어요. 이런 제 가정 형편을 안쓰럽게 여기셨던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제가 늘 똑같은 옷을 입고 학교로 오니까 어느 날은 저를 부르셔선 제 집안 상황을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진 제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든 뭐라든 관심 밖이었습니다. 내가 허리 휘어가며 네 먹여 살리느라 일하는데 하는 말을 늘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시면서 제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심부름이나 시켜대곤 했어요. 중학교 때쯤 되니 이젠 아버지 밥 차려드리고 집안일 하는 건 모두 제 차지였습니다. 한참 뛰어놀거나 공부를 할 시기에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랄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지 않는 일들을 당연하게 하면서 그게 제 책임이고 의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도 그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허리 휘어지게 일하는 게 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이 그땐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상 아버지는 정말 학비와 그야말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 빼고는 집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걸 알게 된 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슬슬 저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학원을 보내달라 했더니 내가 너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그런 데까지 보내줘야 하냐? 하면서 단칼에 거절을 하시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이 말 한마디와 함께 단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아직 보호자의 온기가 필요한 아이였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있는 아이였는데 그 모든 요구는 묵살당했고 아버지는 제게 결정적으로 부모로서의 사랑을 주지 않으셨어요. 부모의 애정과 지지 없이 이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했던 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춥고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사람의 유년 시절 형성된 성격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런 경우였거든요. 제 안에 저도 몰랐던 결핍과 어둠이 슬그머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대학에 가서부터였어요. 저는 친구들과 어울릴 줄은 몰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야 공부하느라 친구를 일부러 안 만들었다고 치지만 대학에 가서도 저는 늘 혼자였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뭐랄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제게 다가오면 일단 겁부터 났고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고 이런 제 마음이 들킬까봐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분명 저는 또 어린 시절처럼 혼자가 될 테고 혼자가 되는 건 무서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만난 게 바로 지금의 아내였어요. 아내는 사진 동아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소심하고 기죽어 있는 저와 달리 무척이나 활달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마치 제가 어둠이라면 아내는 꼭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저와 아내는 정말 어울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무언가에 홀린 듯 아내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아내의 생기와 활달함에 묶여 저도 모르게 아내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말입니다. 허나 친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하는 제가 뭘 할 수 있었게요. 그럼에도 제가 아내와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된 건 바로 아내가 먼저 내밀어준 손 덕분이었을 겁니다. 준기야, 오늘 우리 호수공원에서 사진 찍기로 했으니 같이 가자. 어? 나랑? 카메라 들고 오고 무거우니까 삼각대는 내가 챙겨갈게. 조금 이따 보자. 오. 그날 아내와 함께했던 호수공원 데이트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흐드러지게 벚꽃이 핀 날이었는데 꽃을 찍으러 간 과제에서 저는 아내만 찍다 왔거든요. 이런 말하기 쑥스럽지만 당시 저한텐 아내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꽃이었으니까요. 나중에 과제를 제출하며 찍은 완성작들을 보는데 아내는 이미 제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는지 슬며시 웃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 단계가 너무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요. 바로 입맞춤이었습니다. 준기야, 우리 뽀뽀했으니까 사귀는 거야? 다른 여자 만나면 너 죽어. 이 말을 하고 술기운에 탁자 위로 턱 쓰러지는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혼란스러워서 다리만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술 취한 이 여자였으니 저는 그날 아내를 업고 어쩔 수 없이 골목길 수백 개의 계단을 지나 아내가 알려준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장모님을 뵈었네요. 아이고, 얘 상태가 왜 이래? 아이, 넌 또 누구고? 안녕하세요. 저 은미 친구인데요. 은미가 술을 먹고 쓰러져서. 이놈의 기집애, 또 술 처먹고 지랄병이 난 거야? 아니, 엊그제도 어떤 놈 등에 업혀 저러고 들어오더니 오늘도 이래? 내 오늘 이 기집애 다리 몽둥이를 착살내던가 해야겠다. 잠시만. 근데 자네는 뭐하는 작자야? 우리 은미랑 사귀는 사이야? 저요? 아닙니다. 그냥 친구예요. 아내가 사귀는 거라고 말하긴 했지만 장모님 말을 들어보니 이 여자가 저한테만 한 말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또 사귄다고 했다간 엄청난 추궁을 당할 것 같아서 서둘러 아니라 했어요. 정말로? 정말로 아니야? 나 거짓말 탐지기야? 네. 아닙니다. 그래, 하기야 얼굴이 희어멀건하게 생겼선 우리 은미 스타일은 아니긴 하구만. 알았네. 수고했어. 가봐. 이놈의 기집애야. 당장 안 일어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시 저는 장모님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장모님에게서 푸근함을 느꼈습니다. 인연은 진즉에 알아보는 건지 몸빼바지를 입고 여장부같이 천하를 호령할 기세로 아내에게 버럭 소리를 질러대던 장모님이 어쩐지 낯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상상치 못하셨나 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 장모님 댁에 찾아갔을 때 절 보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은미가 정말 자네와 결혼할 거라곤 상상치도 못했네. 어쨌든 잘 됐구만. 얘 술 안 먹고 돌아다니도록 자네가 잘 감시하게. 알았지? 덕담치곤 좀 특이한 덕담이긴 했지만 그렇게 저는 장모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 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거의 연을 끊은 상태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건 제가 장모님 댁을 찾아가기 2주 전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인지라 아버지에게 결혼을 한다고 말을 하기 위해 만난 자리였는데 아버지가 또 늘 해왔던 똑같은 요구를 하시더군요. 준기야, 결혼은 축하한다. 너도 애 낳고 하면 아마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 거다. 근데 너 결혼하느라 모은 돈 좀 있지? 그것 좀 줘봐라. 아버지가 꼭 쓸 때가 있어. 아버지 도박하라고 드릴 돈 없습니다. 이미 저번에 몇 번 해드렸잖아요. 제발 좀 끊으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장가 갑니다. 모은 돈은 거기에 써야 한다고요. 야, 부모가 달라면 네 하고 군말 없이 주는 거지?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버는 놈이 그 돈 부모한테 주는 게 그리 아까워? 그리고 네 결혼할 사람은 걔는 돈 없냐? 걔 돈으로 결혼하면 될 거 아니야? 아버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결혼은 은미 혼자예요? 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말한 자리에서 꼭 이렇게 또 돈 얘기로 사람 속 시끄럽게 하셔야겠어요? 결혼 자금 한 푼 대주지도 않고 대줄 생각도 안 하시는 건 그렇다 쳐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자식한테 늘 뜯어낼 생각만 하세요? 이상하게 그날은 저도 더 격분한 날인 것 같아요. 결국 아버지와 저의 말싸움은 영영 보지 말자는 인연 끊자는 말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그날은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소주를 물처럼 벌컥벌컥 들이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식이었죠. 일단 상견례부터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장모님을 뵐 낯이 없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랑 일이 좀 있어서 상견례 날짜를 좀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 무슨 일? 그게... 얼른 말해봐. 뭔 일인데 그래? 장모님의 재촉에 못 이겨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싸운 얘기를 자초지종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까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제게 돈을 자주 빌렸고 갚지도 못하면서 계속 요구만 하고 있다고, 그런 상황이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야기를 다 들으신 장모님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별말 덧붙이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못 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서방, 원래 가족이 제일 이해하기 힘들고 화해하기도 힘들어. 자네 마음 이해해. 그러니 나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게. 나도 우리 아버지랑 사이 무지 안 좋았어.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야 아버지 성질도 죽고 내 성질도 죽으니 같이 살만해진 거지. 자네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내 딸이 시집갈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는데 아내에게는 뒤에서 한마디 할 법도 했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고 외려 따뜻한 말로 사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장모님은 그때부터 제게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엄마가 있다면 이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요. 그러나 아버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까진 어떻게 잘 넘어가나 했더니 결혼하고선 신혼집에 찾아와선 돈 달라고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부모이지만 이래서 연을 끊고 싶는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특히 저만 있을 땐 괜찮았지만 일 끝나고 와 편하게 쉬어야 할 시간에 와서 아내와 저를 동시에 괴롭히시니 더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서준 게 장모님이었어요.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와서 술에 취해 또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준기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님, 그만하세요. 이 사람도 힘들어요. 저희 돈 없어요, 아버님. 넌 좀 빠져라. 네가 말해봐. 어디 자신 있으면 말해보라고. 아버지가 언제 절 허리 휘어지게 키우셨습니까? 제가 돈 달라 하면 한 번도 주지 않으시고 학원 한 번 보내주지 않으시고 배고프다 하면 빵 사 먹으라 돈 던졌던 분이, 아버지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절을 보냈는지 알긴 하세요? 다른 애들이 매점 가자 뭐 하자면 모여 놀 때 저는 끼지도 못하고 늘 혼자 지내야 했다고요. 아버지, 제가 9년 내내 왕따였던 거 모르시죠? 제 별명이 고아라는 것도 모르셨죠?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아버지한테! 한계점에 도달한 건지 그날은 저도 모르게 술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물밀듯 밀려나와 버렸어요. 저도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어서 어느새 장모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신 줄도 몰랐습니다. 눈물까지 뚝뚝 떨구며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너 어디서 아버지한테, 이놈 자식 키워줬더니만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진 손을 들더니 갑자기 정신없이 제 뺨을 치셨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그래,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싶어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우리 아들한테 이 난리야? 그만하네? 장모님이 부엌으로 후다닥 뛰어가시더니 후라이팬을 가져와 아버지의 머리를 그냥 때려버리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휘청거리시다가 쓰러지셨고 저도 아내도 너무 놀라 뭐라 대꾸하지 못하고 서 있었죠. 장모님은 씩씩거리더니 또 술에 취해 주절거리려는 아버지를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이래서 인간이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자네 괜찮나? 네. 장모님은 그날 제게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용기 있게 후라이팬으로 악당을 작살내시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제가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것들을 이해한다면서 장모님 본인의 이야기를 해가며
하나하나 보듬어 주셨어요. 사실 그간 저를 아들처럼 여긴다는 장모님의 말씀을 많이 듣긴 했지만 이날은 정말이지 장모님이 제 엄마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지키려는 그런 강인한 엄마 말입니다. 아무튼 이후로 저는 장모님에게 마음의 문을 많이 열게 되었고 더 아들처럼 살뜰하게 잘 해드리게 되었어요. 엄마, 아니, 장모님, 오늘 외식 어디로 가실래요? 가끔은 저도 모르게 장모님을 엄마로 부르는 헛소리가 튀어나오는 게 문제였지만 그럴 때마다 장모님은 특유의 시원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래, 내가 네 엄마다 하고 웃곤 하셨어요. 가장 좋은 희소식이 있다면 아버지는 호랑이 같은 장모님이 무서우셨는지 저희 신혼집엔 오지 않으셨고 저한테만 간간히 연락하셨죠. 하지만 그것도 장모님이 다가와 제 핸드폰을 빼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무섭게 몰아치는 통에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장모님을 둔 사위가 이 세상에 있을지. 그렇게 난 복받은 놈이라 생각했을 무렵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5분 거리에 있는 장모님 댁으로 오가고 시간을 보내고 돌무렵에 맡겼던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 중반을 달리고 있을 쯤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한창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같은 회사 타부서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의 목소리는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암이래. 듣고 너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친자식인 아내가 느끼는 상실감까진 아니더라도 저 역시 무척 비통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빠르게 집으로 달려갔고 이것저것 진단을 받으신 장모님은 그날따라 무척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그 기운 넘치시던 분이 말입니다. 장모님, 자네 들었는가? 내가 암이라네. 참 세월은 어쩔 수가 없구만. 장모님은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도 감정을 억누르며 제대로 울지도 못했고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안 나가도록 힘겹게 울고 있었고 저 역시 한동안은 멍해 있었어요. 아내와 저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면서 장모님의 이후 치료를 위한 수속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함께 따라다니며 정리했습니다. 겨우 받아들이긴 했지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갑자기 선고받고 나니 장모님의 존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무엇을 정해도 무조건 다 장모님을 우선순위로 행동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그 사이 제대로 마음을 추스릴 수 없어 몇 번이나 울며 토하기도 했고 저 역시 최선의 것으로 도울 수 있게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사이 점점 장모님의 병환은 악화되었고 이미 마음의 준비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병원에서 내려지는 말들은 어쩌면 그렇게 망치로 발등을 내려찢듯이 무서운 말들만 나오는 걸까요? 이조차도 하나씩 익숙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 정도인데 아내는 얼마나 괴로웠으며 당사자인 장모님은 얼마나 삶 앞에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까요? 얼마 지나 장모님은 무언가 결심을 하신 듯 저희를 부르셨어요. 은미야, 시골 외할머니 댁 가면 엄마 영정사진으로 쓸만할 게 있을 거야. 작년에 이모들이랑 기념사진 찍은 것 중 괜찮은 게 있거든. 그것 좀 가져다 줘라. 엄마, 자네, 우리 은미랑 같이 좀 내려가 주게. 너무나 덤덤하게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니 더 견딜 수가 없었고 아내는 그저 알겠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답하다가 장모님 무릎에 손을 묻고 한참을 울었고 저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와중에도 장모님은 제 마음을 안다는 듯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가 외할머니 댁으로 가기 위해 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던 처가 외할머님 댁이라 저도 얼핏 기억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저희 어머니께 맡기고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이때의 일이 훗날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로 말이에요. 영정사진으로 쓸만한 것만 찾아서 얼른 나올 생각으로 들른 건데 저희는 여기서 엄청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저희에게 억지로 숨기신 것도 아니지만 숨겨져 있던 사연이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도착했을 때 아내의 친정 어른들이 몇 분 계셨고 미리 사정을 말씀드려서 그런지 다들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예전에 쓰셨던 방이자 이제는 창고가 되어버린 곳을 안내받았고 거기서 장모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둘러보았는데 거기서 저희는 아주 의외의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뭔가에 묶인 것처럼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둘러보던 중에 갑자기 아내가 말하더군요. 이게 뭐지? 웬 노트들을 집은 아내가 그것을 펼쳐보았어요. 평소에도 책 읽는 걸 좋아하시고 필사하시는 걸 좋아하는 장모님이셨는데 아주 젊은 날에도 글 쓰시는 걸 즐기셨는지 일기장이 몇 권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내는 그것을 물끄러미 읽더군요. 계속 짧은 탄성을 내지르는 아내의 반응이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윽고는 저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여보,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었나 봐. 무슨 일인데 그래? 알고 보니 장모님께서 생전에 아내에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이야기가 적혀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도 금시초문이었고 아내와 저 둘 다 무척 당황하게 되었어요. 내용인 즉슨 장모님께선 학창시절부터 무척 좋아했던 분이 따로 계셨고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거의 4, 5년간을 연애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결혼을 약속해서 둘 다 그 꿈에 부풀어 있는데 남자분 쪽 사정이 뭔가 좋지 않았는지 집에서 크게 반대를 했고 억지로 현재 저의 장인어른과 결혼을 하는 사정으로 흘러가게 되셨나 봅니다. 그렇게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평소 모습을 반사적으로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두 분이 어떤 부부의 모습으로 지내셨던 건지 문득 헷갈리더군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벼랑간 의외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나보고 그렇게 말했구나. 무슨 말? 너는 꼭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아내가 이제야 말하는 거지만 어릴 적에 두 분이 자주 싸우셨고 장인어른이 장모님께 손찌검도 곧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아내가 자랄 때 매우 엄하셨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로 장모님에게 함부로 대하셨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장모님이 맞고 사셨다고? 우리 엄마 지금은 저렇게 센 사람이지만 아빠 있었을 땐 아니었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 성격대로 돌아오신 거지. 우리 집 이야기 나쁘게 해봤자 나만 손해니까. 우리 엄마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 못했어. 근데 우리 엄마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아내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얼굴을 묶고 흐느꼈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기에 두 분의 모습을 본 적은 없었고 그저 평범한 부부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며 그 결혼 생활 안에서도 장모님은 차마 밖에 말하기 어려운 남편의 폭언이나 폭력 등을 감안하면서 힘겹게 가정을 지켜오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대략 일기장 내용을 보니 장모님은 억지로 시집을 가게 되었고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장인어른의 모습에 더 경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분에게 찾아가셨던 적도 있다고 적혀 있더군요. 허나 내용을 보니
남자분이 자기는 새로 결혼할 여자를 찾았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거절을 했나 봅니다. 장모님은 결혼 생활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분 역시 새로 가정을 꾸린다고 이별을 고하니 당시 무척 상심이 크셨던 것 같더군요. 그렇게 계속 쭉 본인의 불안하고 살얼음 걷는 것 같은 가정생활을 유지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들려오는 아내의 말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늘 아빠한테 그렇게 말 못할 소리를 듣고 울면서도 그 다음날 되면 변함없이 우릴 챙겼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 일기장이 몇 권 더 있어서 더 살펴보니 못내 이루어지지 못한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무척 힘겹도록 녹아있더군요. 결혼 생활에서 느껴지는 피로감과 자신의 일생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겹겹이 쌓여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리고 싶다는 바람들이 가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릴 때 장모님은 강압적인 장인어른과 살면서 달리 풀 방법이 없어서 매번 책을 읽거나 필사를 하셨다던데 그 중에 일기장도 있었나 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더 이상 집에 둘 수는 없고 버릴 수도 없어 친정에 갖다 두셨던 것 같았죠. 저도 일기장을 보면서 엄마라 느꼈던 장모님에게 이런 과거가 있단 것이 너무 감정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어른들의 말씀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 궁금한 게 많았던 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쭈게 되었습니다. 다 들으신 이모님이 이제는 말 못할 것도 없다는 듯 입을 여시더군요. 그래, 니네 엄마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했던 우식이라고 있었어.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살라고 니네 아빠랑 결혼시킨 건데 그렇게 힘들 줄 누가 알았겠어. 니네 엄마도 독한 게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결혼 생활 힘든 거 말 안 했잖니. 나중에 내가 듣고 얼마나 속이 터지던지, 제부 쫓아가서 얼마나 따지고 싶었는지 몰라. 우식이랑 살게 했으면 저런 꼴 안 당했을까 생각했지. 아내 역시 그간 아빠가 엄마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늘 엄마를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걸 아니까 더 괴로워진 것 같았어요. 근데 불현듯 제 입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우리 장모님 가시기 전에 그분 만나게 해드리는 건 어때? 얘 좀 봐. 지금 찾아줘서 뭐하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엄마 평생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해보고 저렇게 가는데 평생 아빠한테 쥐어 사느라 친구도 마땅히 없었잖아요. 엄마가 좋아했던 거 하나라도 보고 가는 게 뭐가 나빠요? 당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찾아보자. 아내의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아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저릿저릿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길로 저와 아내는 올라오게 되었고 장모님께 사진을 전달드린 뒤 외할머니 댁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한창 투병 중이시라 괴로워하시던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결국 함께 수소문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한창을 우리끼리 열심히 찾아 헤맸지만 아는 실마리가 몇 개 없어서 그런지 크게 수확은 없었고 장모님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라서 더 놀랐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그 일을 어떻게 알게 된 거야? 한창 안색이 나쁘고 병색이 짙었던 장모님은 새삼 이 화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엄마, 미안. 일기장을 봤어. 엄마한테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 다 쓸데없어. 옛날 일이야. 괜한 일 하지 말거라. 장모님, 찾아보면 안 될까요? 둘 다 나가라. 기운이 없다. 장모님의 표정은 더 어두워지며 힘드니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괜한 일을 한 것일까 싶어서 머리가 너무 아파오더군요. 가뜩이나 아프신 분께 더 신경을 쓰게 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정을 들으신 이모님께서는 다른 입장을 말하시더군요. 그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한번 조용히 찾아봐라. 알아봤는데도 만나기 싫으시다고 하면 그때 말면 되는 거 아니니? 어쩌면 너무 지난 일이라 본인도 갑작스러울 수 있는 거야. 생각해보니 이미 말을 꺼내기도 했고 이모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았어요. 또 무엇보다 평생을 본인 뜻대로 무엇 하나 해보신 것도 없이 사셨고 본인을 괴롭게 했던 남편이 먼저 가고 딸네 집을 봐주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셨던 장모님. 본인이 그렇게 원하고 그리워했던 것이 여행이라면 해드리고 싶고 물건이라면 사드리고 싶고 그게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봤는데도 싫다고 하시면 그때 가서 그만두는 것도 장모님의 결정이니 그에 따라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와 아내는 다소 더 상황이 어렵게 가게 되긴 했지만 간병을 하는 틈틈이 열심히 알아보고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에 있던 내용들을 읽어보면 남자분은 먼저 결혼해버린 장모님에 대해서 무척이나 애달픔, 그리움, 서운함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홧김에 다른 여자분과 빠르게 만나서 결혼을 하신 듯 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리 부모의 뜻이라지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따르게 된 자신을 원망하시는 내용이 가득했고요. 설상가상으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평탄치 못한 생활들을 이어가게 되니 간절하게 그분을 그리워하다가 그렇게 찬찬히 멈추게 되셨더군요. 삶도 평탄치 않았는데 죽음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이 그저 운명에 따라야 하는 장모님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점점 장모님의 병화는 위태해지고 밤에도 괴로워하시고 아내도 이성을 잃어가던 와중에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꽤 신경을 기울여 기다리고 있던 결과이기도 했지만 막상 받게 되니 너무 얼얼했어요. 아내가 장모님의 옛사랑분을 찾기 위해 근처 지역이나 관련된 커뮤니티 SNS에도 많은 수소문을 했고 우리 엄마의 옛 친구분을 만나고 싶다고 많이 알려왔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가족이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바로 그 아드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답을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추가로 보내주신 글 보고 저희 아버지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지는 처음 알게 되었군요. 가끔 아버지가 첫사랑이 있었다는 말을 지나가듯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이었다니. 그리고 내용을 듣자 하니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네요.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직접 들으셨다면 어땠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10년 전에 병환으로 이미 돌아가셨는데 저도 오늘따라 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지는군요. 이미 그분은 세상에 없었어요. 훌쩍 먼저 떠나셨다고 하니까 참 허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후 더 상황을 듣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았는데 장모님의 첫사랑이었던 이 남자분도 아내분을 일찍 떠나보내셨다고 합니다. 남자 혼자의 몸으로 아드님을 키워내셨고 평생 재혼도 하지 않고 사시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어요. 이분 역시 평탄한 삶을 사신 것 같지는 않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족족 참 무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기로 하고 그저 장모님께는 알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모든 걸 내려놓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엄마 가는 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여보, 우리 엄마도 지금 가는 게 많이 아쉽겠지? 살고 싶겠지? 대답 좀 해봐. 이날 정말 처음으로 아내가 크게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간 숨죽여 참는 듯한 아내가 요 근래 누가 봐도 위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는 장모님을
밤낮으로 보면서 이제 정말 이별이 기다리고 있음을 체감한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 가 있어도 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우리 부부와 아이들 옆에 계시면서 매번 함께했던 장모님을 이렇게 보내게 된다니. 그렇게 많은 정이 들었다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정말 물 흐르듯, 아니 옷에 자연히 스며들듯 그렇게 인자하게 제 마음에 스며들어 늘 안정감을 주셨던 장모님이시기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 끝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더 그랬습니다. 장모님이 그나마 말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실 수 있던 때에 아내는 결심한 듯 어렵사리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그 우식이 아저씨 찾았어. 미안한데 이 사람이랑 같이 찾아봤어. 장모님은 그 말을 들으시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아저씨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 엄마. 끝끝내 대답을 안 하시던 장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저 눈을 꽉 내려감으시더군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일지 아무리 읽어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옛사람에 대한 소식을 임종 전에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아마 복잡한 기분이셨을 것입니다. 그 이상 들으시는 것도 힘겹겠다 싶으셨는지 아내는 말을 그만두었어요. 듣고 싶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윽고 우리 가족은 장모님의 임종을 마주해야 하는 주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깐 좋아지셔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지만 그날 밤부터 심하게 아프시기를 계속하시면서 몸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이 시기가 며칠씩 길어지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투병을 하며 괴로워하는 본인의 엄마를 보면서 아내는 몇 번이나 병실 밖으로 뛰쳐나와 울고 힘들어했습니다. 진짜 힘든 것은 이때부터이구나 싶었고 아내는 차라리 엄마가 얼른 손을 놓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얼마나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불현듯 바로 그 며칠 전 연락이 되었던 아드님과의 일이 생각나서 아내에게 말을 꺼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모님이 못 들으시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한 것입니다. 당시 이도저도 못하고 괴로워하던 아내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생각이었는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힘들지? 우리가 전에 알아봤다던 그 우식이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먼저 하늘나라 가셨대. 엄마보다 10년 전에 먼저 갔나 봐. 분명히 들리시긴 하는 상태셨는데 장모님은 여전히 반응을 알 수 없는 표정이셨고 눈을 멀겋게 뜨고 계실 뿐이었어요.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 아드님께 SNS로 다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이런저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멀지 않는 곳에 아버님 산소가 있다며 한번 가보시겠냐고 하시더군요. 사실 운전해서 그쪽까지 가는 길 중에도 저는 이게 맞는 건지 이럴 때 조금이라도 장모님과 아내 옆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닌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얼마간 지켜본 상황으로 저는 이게 맞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생각만을 갖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드님과 산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허락을 받고 묘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준비해준 사진을 챙겨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창 눈도 못 감고 숨이 붙어있는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장모님께 한 번쯤은 뭐라도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어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달려가서 누워 계신 장모님께
산소 사진과 돌아가시기 전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장모님, 보이세요? 이분 먼저 하늘에 가 계세요. 장모님도 이제 편히 쉬세요. 근데 이 말을 전하고 장모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내의 말과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보고 들으신 장모님은 한참을 눈을 맞추고 사진을 보시더군요. 세월이 흐른 중년의 남자와 그분의 이름 세자가 적혀있는 묘를요. 그것만 보았을 뿐인데도 몇 초간 한참을 응시하고 계시더니 이윽고 눈꺼풀을 계단처럼 찬찬히 감기시는 것이었어요. 그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무겁게 그리고 완전히 닫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며 가슴이 미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닫혀진 눈꺼풀에 겨우 잠깐 미간 쪽과 함께 힘이 세게 쥐어지는 듯 하더니 한쪽 눈 끄트머리에서 눈물이 툭 흐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모님은 힘겨웠던 며칠간의 숨은 굳게 닫힌 눈꺼풀과 함께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희에게 이렇다 싶게 시원스레 말하시진 못하셨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그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게 아닐까. 다 이루지 못한 세상의 한 때문에 괴로워서 눈을 못 감으셨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게 장모님의 마지막 표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잠깐 멈추고 그제서야 크게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장모님께서 하늘에서는 행복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을 편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